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공직감찰반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과거 청와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라면 이 실세가 늘 자리 잡았던 민정수석을 폐지한 거죠.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이 정부가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부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잡기라는 분석이지만 이 사찰 논란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부활 배경과 의미는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의 부활이 추진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산하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팀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팀 이름은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감찰반을 총리실 밑에 두기로 한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이죠.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해당 팀을 만들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10명 안팎의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인데 최근 지원자 공고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감찰반 부활을 두고 윤석열 정부 2년 차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잡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공직감찰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비판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네. 일단요, 민정수석실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게 폐지한다 공약하고 폐지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까, 여기가? 이 인문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조직이었는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조국,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등 각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의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은밀한 사정 정보와 각종 비위 첩보를 다루면서 대통령의 칼과 같은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그 이제 민정수석실이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민정수석실이 하던 역할들은 다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간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조직과 기능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기준으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민정수석실에는 4개의 비서관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직원감찰을 담당한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적 대응을 다루는 법률비서관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이 없어졌는데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을 대체하는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을 제외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업무를 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공직감찰반을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공직감찰반은 뭐라는 곳입니까, 정확히? 앞서 보셨던 이 조직도를 다시 보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보이실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나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외부 공직 사회에 대한 복무 점검을 담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반부패 비서관실 안에서 복무 점검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바로 공직감찰반입니다. 이전에는 특별감찰반으로 불려서 아무래도 뭐 특별감찰반, 특감반 이런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구청장이 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에 몸담았을 당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조직입니다.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보니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 지금 대통령실도. 그런데 네. 굳이 공직감찰반을 별도로 부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직사회 기강을 한번 제대로 잡아 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힘을 싣고자 하는 이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만큼 움직여줘야 하는데요. 이 정권 출범 이후 공직사회가 그만큼 움직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에 위배되는 일을 잘 살펴볼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외부 공직자 감찰까지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굳이 국무총리실에 둡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직접 이제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공직 감찰이 필요한 만큼 그 조직과 기능은 되살리되 불필요한 논란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 감찰반을 대통령실에 둘 경우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로 받아들여져서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앞서 김태우 수사관 얘기 이제 목소리 들은 것처럼 공직감찰은 늘 이제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내기로 사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인데 그 우려가 총리실로 가면 뭔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가 사찰 우려 해소의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찰과 복무 점검을 하려면 뒷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통을 치며 제안한 처리 시한인 오늘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준 기자, 이 예산안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겁니까? 네,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원내대표는 따로 저녁 일정을 갖고 있는데요. 연락이 끊겼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다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협상 타결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은 만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내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이런 말은 계속 들리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남았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신설조직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죠.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설조직 예산 예비비를 두고서도 예비비는 해당 기관들의 존재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받기 어렵다는 국민의힘과 예비비 지출도 큰 양보라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오로지 100% 당원 투표만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결선 투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출마 후보 중에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1, 2등만 별도 투표를 붙여서 대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친윤계 대표 뽑으려고 룰을 바꾸는 것 아니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도입한 당대표 국민참여 경선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대표 경선에서 30%를 반영했던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100%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의결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야권 지지층의 참여로 표심이 왜곡되고 당원이 100만 명가량으로 크게 늘어나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권 지지층의 개입을 막기 위한 역선택 방지 규정도 당원에 명문화합니다. 당내에서는 친윤계 대표를 뽑기 위한 룰 변경이라며 반발도 나옵니다.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하냐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 전국위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당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월의 뉴스 최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비정규직 등 불리한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죠.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주도 성장,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봤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을 두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통계 주도 성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을 통한 여론 조작, 정보 조작 행위를 멈추십시오.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여인 검찰과 감사원을 시켜서 사법적 공격을 하고 마치 그 지난 정부를 다 뒤집어 버린다는 그런 기세로 나아가면 결코 민주당도 수용을 못하죠. 감사원은 내년 초에도 통계 왜곡 의혹 감사를 이어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특혜 의혹 감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 5개월 만에 40%대로 올랐습니다. 20대의 호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보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잘한다는 답변이 41.1%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7월 첫 주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40%대가 무너진 뒤 5개월여 만에 40%대를 회복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20대와 중도층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20대 지지율은 9.5%포인트, 중도층 지지율은 5.5%포인트 올랐습니다. 한 전문가 지지율 상승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교육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다음에 회복, 화물연대나 화학 같은 데 있어서 뚝심 있게 강경 대응하면서 법과 원칙의 기조를 지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행보가 호응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기간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6%였고 MBS 조사에서도 2주 전에 비해 2%포인트 올라 3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과 결단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이 2027년 1인당 GDP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외친 것도 최근 국정 지지율 흐름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팀원으로 구조활동을 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 의원은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신 의원을 태우려고 집 방향으로 우회를 한 탓에 오히려 지원팀이 2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 의원은 함께 이동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로 도착했다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신 의원이 닥터카라고 부른 건 재난의료지원팀 차량, 대형 사고 현장에 의료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 팀입니다. 명지병원이 출동 요청을 받은 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자정이 지난 오전 0시 40분쯤. 11분 뒤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을 출발해 합정역과 신촌역, 이대역 부근을 거쳐 신 의원을 태운 뒤 이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북로를 계속 이용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새벽 1시 45분에야 도착했습니다. 총 54분이 걸린 겁니다. 명지병원은 신 의원이 의사로서 일했던 곳입니다. 명지병원보다 10km 더 떨어진 아주대병원 팀이 26분, 의정부 성모병원 팀이 36분 만에 도착한 데 비해 20에서 30분 더 소요된 겁니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을 태워가느라 출동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벽 1시 무렵 현장에선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가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신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동승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 차량인 닥터카였다며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당은 빠진 반쪽이었습니다. 모레 현장 조사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요. 청문회도 여는데 증인으로 89명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남은 시간은 고작 21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기로 한 합의를 야당이 어겼다며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만 참여하는 국조는 모레부터 2차례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현장 조사 대상에는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9개 기관,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 달에는 3일간 청문회도 엽니다. 청문회에 대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등 모두 89명의 증인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제외됐습니다. 내년 1월 7일로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을 사실 국정조사 특위가 흘려보내게 됐는데요. 저는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가려진 사람은 누굽니까?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에 복당하게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보류가 되긴 했었지만 오늘 복당 허용 결정이 났습니다.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주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받아들이기로 했나 보죠. 이번 복당 결정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닙니다.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납니다. 길 잃은 야권 통합, 꺼져가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면은 저는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확신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결국 받아들인 겁니다. 이 복당 이유가요, 단일 대우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무엇을 위한 단일 대우일까요? 최근 발언을 보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박 전 원장이 참 매력적인 스피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손 꼭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는 동지들 맞죠? 적전 분열을 하지 말자. 지금은 뭉쳐서 싸워야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하잖아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주당 대표를 흔들어 놓으면은 되겠어요? 복당 승인 소식에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작 본인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돕는 공격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개화 주인 김남국 의원의 발언인가요? 네, 얼마 전 나는 복당 신청을 철회했는데 왜 민주당 마음대로 내 복당을 검토하느냐 이렇게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발끈한 일이 있었죠. 양 의원은 이어서 이재명 대표직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한 안갚음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자주 쓰는 이 정치 보복 단어를 활용을 해서 반박을 했군요. 네, 그러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나선 겁니다. 지나친 자의식 과잉으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면서 가구 향리패라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소한 말인데요. 가구 향리패. 네. 이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 안쪽을 향해 짖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김 의원은 양 의원에게 당원에게 받은 은혜를 완전 잊어버린 모습, 제대로 속았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 의미대로라면 양양자 의원을 개에, 또 민주당을 그 집이나 주인으로 비유한 셈인데요. 동료 의원을 개에 빗댄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생김치 대 북익은 김치 뭘까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갖가지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권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런 비유가 나왔습니다. 김장연대 김장연대 할 때 김장이 생각이 납니다. 김치를 담그려면 숙성이 돼야죠. 않습니까? 생김치입니다. 김장은 처음에 담을 때 김장 담을 때 그때 그것도 맛있죠. 풋김치도 맛있고 푹 사갔을 때도 맛있고요. 김장 담그는 사람이 솜씨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나왔었죠, 김장연대. 근데 김기현 의원도 뭐 부인을 하지 않아요. 네, 김 의원은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과도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나연대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코드가 잘 맞고 좋은 파트너라면서도 출마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나 대표가 지금 맡아 있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맡길 것이니까 그런 점들 다 고려해서 아마 최선의 선택하시지 않을까. 나 전 의원은 조금 전 입장문에서 어느 당권 주자와도 연대할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당권 주자들의 경쟁자 눈치 보기가 한창인데요. 무엇보다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지역은 사흘 동안 그야말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복구할 틈도 없이 또 눈 예보가 있습니다. 모레부터 눈이 내리고 제주와 호남 지역은 주말까지 눈 예보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지붕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서진 구조물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비를 쌓아둔 창고인데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구조물이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저녁 내 눈이 펑펑 아주 엄청 많이 내린 것 같네요. 우당탕탕 해갖고 깜짝 놀라서 방에 있었는데 나와본 게 무너졌어요. 시간당 2cm의 눈이 쏟아진 무안군에서도 오리 축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오리를 출하한 뒤여서 다행이지만 고칠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고개 갖고 주저앉아 땅 닿아버렸는지 물 라인하고 차로 라인 자동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다 다시 해야 돼요. 호남과 제주 지역에 눈이 집중되면서 제주 사제비 적설량이 33.8cm, 군산 33.3cm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모든 공무원을 제설 작업에 투입했고 광주 전남 300여 학교 등교 시간도 조정됐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아래가 얼어가지고 파내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열심히 하긴. 30cm 넘는 폭설로 곳곳이 마비됐던 제주에선 눈이 그치면서 교통 통제가 모두 해제됐고 하늘길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한라산과 같은 주요 산간도로들은 아직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와 호남 지역엔 주말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의 스키장에서는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서 40여 명의 승객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리프트 위로 올라간 구조대원이 앉아있는 승객을 줄과 연결합니다. 승객이 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이불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갑니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 12분쯤. 46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여서 그대로 공중에서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5분 뒤인 오후 4시 47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소방 인력과 장비 24대가 출동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 구조할 수 있는 승객과 어린이들을 먼저 구조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원인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에서는 이게 멈춤은 좀 자주 있어요. 현재 평창 기온이 영하 10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리프트에 남은 승객들의 저체온증 등이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한용품 등을 전달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팩트맨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강추위로 병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한랭 질환뿐 아니라 건강 악화로 숨지는 환자도 잇따르는데요. 한파 때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얼마나 증가하는지 따져봅니다. 지난 2018년 1월 평균 2만 명대이던 월 사망자 수가 갑자기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당시 통계청은 이례적인 한파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 일수가 한 달 새 12일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특별한 원인 때문에 평소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걸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파로 인한 초과 사망은 주로 한파가 물러간 뒤 나타나는데요. 질병관리청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파 뒤 일주일 동안의 사망자 수를 분석했습니다. 영하 5도 안팎의 한파가 있었을 때 1,839명, 영하 5도에서 12도 사이의 한파가 지나간 뒤엔 2,464명이 평소보다 더 숨졌습니다. 전 연령대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65세 이상이 48.1%를 차지했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폐렴 등이었습니다. 폭염은 효과가 2, 3일 안에 나타나는 거에 비해서 한파는 2, 3주에서 한 달까지 간다는 보고가 되게 많아요.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급격히 악화돼서 사망하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따뜻한 지역일수록 급격한 한파에 취약했습니다. 까만 동그라미는 한파 때 사망자 수가 늘어난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일 최저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경남, 전남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요즘 같은 한파 시기에는 혈압 유지를 위해 새벽 외출이나 과격한 운동 삼가야 하고요. 모자나 목도리를 꼭 착용해 머리와 호흡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동해상에는 높은 파도와 눈보라가 몰아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와중에 조업 중이던 이 어선 기관실에 바닷물이 들어와 표류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 함정이 필사의 구조에 나섰는데요. 강경모 기자와 함께 보시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해상에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해경대원들도 높은 파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립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독도 북동방 163km 해상에서 통발 조업 중이던 69톤급 어선이 조난당한 건 어제 오전 2시 35분쯤. 초속 20m의 강풍에 7m 높이의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이 기관실로 유입됐고 기관 고장과 함께 정전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0톤급 함정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날씨가 그때 풍랑 경보였거든요. 파고가 최고 7m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단정을 내려서 이제 구조하는 거는 힘들고 구조 대신 배를 예인하기로 했지만 높은 파도와 거센 눈보라에 예인줄을 설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예인줄을 연결하는 데 성공해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인색 연결 완료 후 현재 상황 관리 중입니다. 승선원 10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만약 사태에 대비해 모두 구명 조끼를 착용 중입니다. 위험 상황 있으면 이쪽으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은 내일 오전 5시쯤 울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바로 앞에 있으면 그 짐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허술하게 고정을 했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단속을 해도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물차에 실린 원형 철강 코일이 흔들거리더니 도로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코일은 옆에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은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밀려납니다. 코일은 수백 미터를 더 굴러간 뒤에야 멈춥니다. 철강 코일의 무게는 24톤.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적재물이 떨어지면 뒤따르는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교통안전공단의 적재불량 단속을 동행해봤습니다. 30분도 안 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가 적발됩니다. 줄로 묶어놔야지 호루를 씌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불과 1시간 단속했는데 화물차 6대가 적발됐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며 읍소하거나 되레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왜 덮개를 안 씌우셨어요? 아니 오늘 씌웠죠. 어디 뭐가 있을 거예요? 지난 5년간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
2021년엔 11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명사고가 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 위반은 범칙금 5만 원이 고작입니다. 화물차 주자분들이 본인들이 의식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에 맞춰가지고 안전하게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된 불량 적재물. 처벌 강화 못지않게 화물차 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가 오늘부터 장소를 예고하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그 지하철 승객이 전원 하차해야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가장 바쁠 출근 시간대인 8시 30분쯤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승강장.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이 휠체어에 탄 채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멈춰 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칠게 항의합니다. 우리 지금 출근을 못 하잖아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경찰들 뭐 하는 거예요? 타라 그러면 안 타고 지금 뭐야 지금. 타봐요. 얼른 타요. 코레일 관계자가 제지해보지만 꼼짝 않습니다. 뒤로 나오세요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이에요? 빨리 나오시라고. 빨리 좀 출근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좀. 전장현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시위 시작 7분 전 SNS에 시위 장소를 공지하고 시청역에 집결했습니다. 시청역에서 전장현 회원들을 태워 출발한 열차는 탑승 시위 때문에 남영역에서 5분간, 용산역에서 17분간 정차했습니다. 두 곳 모두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코레일 관리 구간입니다. 코레일은 용산역에서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다른 선로에 대체 투입된 열차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여파로 1호선 인천 천안 방향 열차가 최대 55분간 지연됐습니다. 용산역처럼 야외 승강장을 이용한 승객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30분도 더 기다렸어요. 아이고 추워.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무정차 지침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연이 심해질 땐 대체 열차편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일 아침에도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기름값을 잡으려 꺼내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죠. 내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다음 달 1일부터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100원가량 오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유를 서두르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며 지난 6월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경유 가격은 오늘 1,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휘발유보단 200원 정도 비싼 상황. 경유차 운전자에겐 기름값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그냥. 솔직히 이 돈이면은 자식들 뭐라도 하나 더 사줄 건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냥. 한 500원만 더 내렸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와 LPG 유류세는 사상 최대인 37% 인하폭이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내년부터 인하폭이 25%로 줄어듭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리터당 516원이지만 내년에는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오르는 겁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미리 주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2, 3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나중에 좀 오른다 그래가지고 미리 넣어놨습니다.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반출량을 조절하고 사재기 감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해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자동차 구매 시 30% 개별 소비세 감면과 LNG 등 발전 연료의 개별 소비세 인하도 연장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달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메신저뿐만 아니라 송금, 결제, 택시까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돼버린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우려는 곳마다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걸어둔 건데요.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를 반대하는 이유,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가 유해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도로가 10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전자파가 생체에 유해를 미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냉각탑에서 돌리면 이런 이기 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유해 물질이 주거 지역으로 유출되니까. 민원이 잇따르자 시에선 전자파와 소음, 발암 물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적 허용치 안에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기준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받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저 냉각탑 소리가 비행기 뜨는 소리 같이 납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잠도 잘 안 오고. 데이터 센터 측은 법적 기준을 지켰다면서도 방음벽을 세우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민간 데이터 센터의 73%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땅값이 비싸고 주민 반발에 부딪혀도 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과 통신 케이블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가까울수록 전력 설치 공사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죠. 수도권이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력선을 가장 걱정합니다. 학교도 지금 40m밖에 안 돼요. 전자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땅속에 특고압선을 매설하는데 주변에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법적 기준으론 지하 1m 밑으로 묻으면 되지만 이 기준이 너무 허술하다고 주장합니다. 1m 내지 2m에다 묻어놓고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시민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장 카메라팀은 전기공학과 환경보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 땅속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5년까지 188곳으로 늘어나고 주민 반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서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이 과연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지만 신종 혐오 시설로 떠오른 데이터 센터. 주민 불안을 덜어줄 과학적 대책과 갈등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지금 이곳 스튜디오 근처 광화문 광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빛축제를 시작한 건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홍유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그래도 시민들이 보러 나오셨나요? 네, 지금 이곳은 형형색색 화려한 빛과 흥겨운 음악으로 광화문 광장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패딩은 물론이고요. 안에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몸이 덜덜 떨리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광화문 광장은 평소보다 훨씬 북적이고 있습니다. 엄마, 나랑 데이트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반짝했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광장에 설치된 22개 조명 기둥에서 빗줄기가 뻗어나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등 인근 건물 3곳 외벽에는 서울의 매경 등을 담은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오후 6시와 7시 30분, 8시와 9시에 10분 동안 음악에 맞춰 화려한 조명쇼가 열립니다. 올해로 14일을 맞은 서울 빛초롱 축제도 청계천을 떠나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다가올 개묘년을 상징하는 대형 토끼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광화문 광장 마켓도 함께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합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과 31일엔 평소보다 많은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창리 발사장에서 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중에서 찍었다면서 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인천공항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만 전술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를 곽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쏜 미사일 사진입니다. 탄도부에 달린 4개의 까만 물체는 위성 카메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중요 시험 과정에서 촬영했다며 서울과 인천 지역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흑백으로 촬영된 사진 한 장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담겼고 다른 한 장에는 인천항과 송도 센트럴파크 등 인천 모습이 찍혔습니다. 북한은 이를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밝혔는데 위성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가 위성 발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30년 전의 기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m짜리 해상도의 성능으로 정찰 위성은 거의 의미가 없죠. 요즘은 1m짜리 해상도 위성도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0.5m 해상도, 미국은 15cm라는 말. 일부 전문가들은 1970년대에 개발한 노동미사일로 기만 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밑에 하단부의 날개와 엔진 노즐을 봤을 때는 노동미사일이 맞고요. 폐기할 것으로 임박되는 노동미사일을 활용해서 우주 개발의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 6차 전원회의를 소집해둔 김정은의 올해 과학기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치적 쌓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시신으로 넘쳐나는 장례식장, 코로나의 효능이 있다는 각종 가짜 뉴스들. 전 세계가 일찌감치 겪었던 혼란이죠. 뒤늦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중국에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혼돈에 빠진 중국 소식을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승합차가 건물 입구에 줄지어 서 있고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끊임없이 관을 옮깁니다. 화장터 굴뚝은 쉴 새 없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你瞅瞅这车，这昨天开始排的，不是说今天，反正现在天天的。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완화 조치 이후 봉쇄가 풀린 틈을 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자 베이징 장례식장에 운구 차량이 줄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매체 명보는 영안실 바닥에 냉동 못한 시신이 쌓여 있고 하루 평균 300명 화장이 가능한 장례식장은 2천여 구가 화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보름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없고 어제 베이징에서 단 2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에 빠진 시민들은 해열제와 감기약뿐 아니라 코로나19에 효과가 좋다는 식품 사재기에도 나섰습니다. 황도 통조림은 가판대와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没有，现在货都进不来，都售空了。 레몬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车子都下不来了。这怎么下来呀？之前收购价格只有2块多一斤，现在已经疯涨到了8块多一斤。 중국 SNS에는 진료 소박 차 안에서 거치대를 세워놓고 수액을 맞는 영상 등이 올라오며 의료 대란과 대응 수준의 한계에 대한 푸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100명 넘게 타고 있던 태국 해군 함정이 침몰했습니다. 73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3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미얀마에선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비스듬히 떠있는 해군 함정. 조금씩 기울더니 완전히 옆으로 뒤집힙니다. 승조원들은 반쪽이 바다에 잠긴 배 위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일부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 방콕 남쪽 뿌라쭈 앞 키리칸주 해안에서 37km 떨어진 해상에서 태국 해군 소속 HTMS 수코타이 호위함이 침몰했습니다. 밤샘 수색 끝에 승조원 106명 중 73명이 구조됐지만 3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거센 파도가 사고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대형 여객선. 내부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과 도망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7시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는 올해 5월과 7월에도 폭발물이 터져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반군부 세력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오늘 새벽 승부차기까지 간 월드컵 결승전 보신 분들 끝까지 손에 땀을 주셨을 겁니다. 축구 스타 메시가 마침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완벽한 축구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메시의 페널티킥 선제골이 터지자 아르헨티나 팬들이 환호합니다. 음바페의 극적인 동점골이 나오자 이번엔 프랑스 팬들이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난타전 끝에 돌입한 승부차기. 승자는 키커들의 침착함이 빛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두 골을 터뜨리며 만점 활약을 펼친 메시는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에 월드컵을 안겼습니다. 메시의 월드컵 우승을 향한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프로팀에선 이미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메시. 반면 국가대표팀에선 준우승 징크스로 번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에서 정상에 오른 뒤 5번째 도전 끝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침내 펠레, 마라도나와 같은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신이 내게 월드컵을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펠레는 SNS를 통해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모두 골을 넣은 첫 선수가 된 메시는 생애 2번째 골든볼까지 차지했습니다. 대관식을 마친 메시는 당분간 대표팀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메시는 세계 챔피언으로서 몇 경기를 더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은철입니다. 주말 사이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 서귀포시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서해안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7도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고요. 빙판길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질 텐데요. 수요일까지 추위가 주춤하다가 주 후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은 영하 8도, 전주는 영하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9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또 10명 중 9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게티는 정치였습니다. 응답자 6%만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우리 역사가 자랑스럽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 이런 높은 자긍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온 결과 아닐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